안녕하세요, 조감독입니다. 은하님, 유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은하님과는 제가 지난주에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다음 주에 금방 다시 뵀어요.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인사를 다시 드리게 돼서 네. 저는 좋은데 아이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좀 조신하게 앉아있는 우리 살롱의 얼굴이자 몸통 팔등신 미녀 유주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네. 아니. 소개를 너무 막 갖다 붙여, 다 갖다 붙여. 좋은 건 다 갖다 붙여주셔가지고 아니, 저희 모임의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유일한 팔등신이신 건 알고 계셨나요? 좋은 분위기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살롱의 분위기를 맡고 계신 은하님과 살롱의 몸통을 맡고 계신 유주님과 함께 이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되게 행복하고요. 와, 나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 부담감은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와. 네, 오늘 살롱의 새로운 언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책은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2017년에 미님사에서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17번째 작품으로 출간이 된 소설이고요.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가 8월 현재까지 총 29편이 출간이 됐는데 우리가 알만한 소설이 김세희 작가의 항구의 사랑, 그리고 구병우 작가의 내 이웃의 식탁,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 그리고 정세랑 작가의 보건교사 안은영 등이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은 저희 살롱에서도 한번 다뤘었고 뭐 거의 안 읽어본 분들이 없다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읽힌 소설이고, 그리고 보건교사 안은영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제작이 정유미 씨. 그렇죠, 정유미 씨. 아, 그렇구나. 82년생 김지영에 이어서 맞아요. 그렇네. 네, 이경미 감독님이 메가폰을 잡아서 이번에 곧 시작하는 것 같던데. 네, 맞아요. 그래도 여성 작가들 중에서 우리가 알만한 분들이 이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를 통해서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딸에 대하여도 이 시리즈 안에 또 출간된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니들은 어떻게들 보셨나요? 책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3인칭 시점으로 쓰여졌으면은 좀 더 객관적으로 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화자가 1인칭 시점으로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다 내비치는 이런 화법이 살짝 부담스럽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을 너무 콕콕 집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불편했고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모녀 간에 약간 답 없는 답이 답이 하죠. 없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랑을 그러니까 이 모녀 둘의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서로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이 관계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읽으면서 이 모녀의 갈등 구조 이런 것도 조금 진부하다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읽으면서 힘은 들었지만 뭔가 공감은 좀 가는 그런 부분도 좀 많긴 많았고 되게 내 앞으로의 삶에 대해 좀 생각하게 하는 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들여다보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절대 그 관계가 딱 떨어지지 않고 다 이해되지 않고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알 것 같은 거. 그리고 이해해야 될 것 같은 거 그런 마음들이 좀 잘 담겨 있다는 생각을 저는 일단 했었고요. 네, 은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딸에 대하여라는 책을 일단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동성애자인 딸이 애인을 데리고 와서 엄마와 함께 이제 동거하면서 그려지는 이야기다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독님이 이 책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급하게 읽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라서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일단 나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제목이
딸에 대하여가 아니라 엄마에 엄마에 대하여. 대하여 혹은 뭐 인생에 대하여 혹은 저는 좀 젠에게 몰입이 많이 됐었는데 뭐 삶이나 죽음에 대하여라든지 좀 다른 제목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어떻게 시작된 걸까 찾아보니까 작가가 어떤 제목으로 갔으면 좋겠냐라고 편집자가 이제 요청을 했더니 그린과 레인이라고. 어머. 엄청 직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편집자가 갸우뚱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나 싶어서 그 다음에 제목을 그린과 레인과 젠과 나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제 술자리나 뭐 식사 자리에서 고민을 하다가 지인이 뭐 딸에 대한 얘기네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럼 딸에 대하여라고 짓자라고 해가지고 제목이 딸에 대하여로 그렇게 지어지고 출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제목은 엄마에 대하여라고 해도 맞아요.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은하님의 말이 저도 공감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딸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지었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고 궁금해서 보게 되는, 열게 되는 그런 좀 매력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럼 소설의 줄거리를 먼저 소개하고 대화를 좀 더 나눠볼까요? 딸에 대하여는 어떤 줄거리로 전개됩니까, 나님? 일단 딸에 대하여는 나라는 이 엄마의 시점에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레즈비언 딸이 이제 애인인 레인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엄마와 세 사람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겪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제 그린이라는 이 딸이 30대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대학 강사를 하면서 정 교수가 아니라 대학 강사를 하면서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런 대학 강사인데 보따리 강사죠? 네. 그런데 이제 나의 입장에서는 그 딸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지금 현재 60대이고 요양원의 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교사였지만 이제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서 딸을 키워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뭐 보험사에서도 일을 했다가 뭐 허드렛 일도 했다가 굉장히 여러 일을 하면서 힘겹게 딸을 키웁니다. 근데 이제 자신이 그렇게 못했던 일들을 딸이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좀 더 충만한 삶을 살아줬으면 하는데 딸은 그렇게 마음같이 쉽게 되질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 더불어 심지어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더 이제 기가 차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레인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동거를 하는데 레인이라는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친구예요. 괜찮은 친구야. 네. 이 친구가 딸이었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어. 네, 뭐 요리도 잘하고 맞아요. 청소도 깔끔하게 그리고 되게 잘하고 섬세하고 배려심 잘 있고. 챙기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데 이제 뭐 결정적인 사건이 나중에 터지죠. 터지면서 이제 내가 레인과 그린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라는 오픈 결말을 두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동성애를 깊게 다루지는 않는 그런 소설이라서 아마 이런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쉽게 읽을 수 있는 유주님은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레즈비언 간의 관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왜 쟤네들은 저렇게 살까? 남자를 만나서 평범하게 애 낳고 결혼해서 살 수 있는데 왜 저런 삶을 나중에 외로우면 어떡하려고? 약간 그 정도 시선? 그러니까 레즈비언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 내가 혹시 나와 다른 사람을 뭔가 다른 잣대로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면서 읽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제목은 딸에 대하여인데 사실 그린이의 비중이 가장 적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린은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나는 근데 별로 그린이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 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살가운 면도 하나도 없고 아니 혼기가 다 돼서도 사실 부모한테 손 벌리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손을 벌리고 그런데도 떳떳해.
근데 모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두 번째 읽는 건데 처음 읽을 때는 뭐랄까 이 레인이라는 친구가 너무 깔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저는 이상하게 그린한테 더 정이 가긴 했어요. 그래요? 네. 레인이 되게 정없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게 그러니까 나의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아니었을까?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자기 부엌을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기는 월세도 냈고 뭐 어느 부분 그래도 관리비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 때도 저는 제가 좀 삐뚤어진 걸 수도 있는데 너 그래서 보증금 안 냈잖아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레이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린에 그런 거를 다 경제적인 거를 받쳐줬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거야말로 되게 여우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그린 엄마잖아.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냥 읽을 때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레인이라는 친구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여우에다가 조금 정없다라는 느낌이 이상하게 좀 들더라고요. 두 번째 읽을 때는. 그리고 두 번째 읽으니까 저는 이상하게 그린이 그냥 엄마가 보는 딸? 그냥 되게 좀 정감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히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나도 뭐 엄마한테 그러지 않을까? 나도 어릴 때 뭐 그랬을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정감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역시 달라. 신앙이 다르다. 아니면 저는 레인 같은 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기 부모한테는 안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지. 그러니까 한 달이 더 건너서 있는 관계일 경우에는 서로 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내 바닥에 있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대하는 만큼 내가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근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 애인의 엄마가. 오히려 네가 나갔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있어서 내 딸이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뭐 약간 여러 가지로 사실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적대적인데 레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선을 지킬 수 있다는 거는 나한테 해주는 만큼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선을 지킬 수 있는 건데 엄마는 굉장히 나한테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의 애인의 엄마는. 그리고 돈에 있어서도 할 도리를 사실 레이는 다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레인의 부모님은 뭐 하고 계시나. 맞아. 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거든요. 그 소설에서 짧게 나와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아버지가 특히나 화를 많이 화를 내셨다. 네. 어. 이미 집안에서는 그림과 같이 그림처럼 뭔가 냉대받고 홀대받는 그런 입장이었을 거고 손을 벌릴 수 없는 그런 관계였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부득부득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들어가서는 경제적인 것도 다 본인이 부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는 괜찮은 아이다라고 생각을 동거인으로서 했어요. 합격. 근데 저도 레인한테 더 애착이 가긴 했거든요. 그냥 그리는 뭔가 대책 없이 자기가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하는 뭐 사람마다 다들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옳고 그른 거를 따질 수 있긴 하지만 그 옳은 거를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거를 너무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상만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로 보였고 레이는 그런 그린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표현이 너무 적절하셨어. 나 약간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 나도. 약간 그린이 쌓아놓은 똥을 레인이 치우는 느낌 받았어요. 맞아, 그런 느낌도 있긴 하죠. 근데 그 똥이 이제 엄마한테 간 거지. 맞아. 엄마한테도.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치우면서 서로 연대하면 연대할 순 없고. 나중에 화자가 젠을 집에 데려오잖아요. 근데 젠의 뒤치다거리도 레인이 같이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레인이 살뜰하게 사람들 잘 챙기고 배려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소설은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의 화자는 나라는 사람이고 나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살아가는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60대. 추정되기로는 60대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라는 인물이 좀 젊은 시절에 충만한 삶을 살질 못했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질 못했고 그래서 딸로 인해서 그 욕구를 좀 실현하려는 그런 욕망이 보이는 엄마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엄마와 딸들이 보통 약간 투닥투닥 사이가 안 좋기도 하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왜 엄마가 못 사는 삶을 나한테 살라 그래? 그러니까요. 거지. 네, 그래서 그냥 딱 전형적인 요즘의 엄마들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예전이나 근데 요즘이나 이건 다 똑같을 것 같긴 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이분은 타인의 시선을 엄청 엄청나게 신경 의식하는 쓰는 사람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어쨌든 혼자 살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어울려져서 사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분은 좀 과도하게 신경을 맞아요.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딸 아이가 입은 옷만 봐도 제가 저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게으르게 보는지 알려나?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맞아요. 곳곳에 그 뭐 교수 부인도 뭐 그거에 대한 것도 그렇고 보면은 이 사람은 좀 약간 피곤하게 산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긴 했어요.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닐 때에도 뭐 조그만한 보온 도시락 하나 들고 갔더니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딸 왔어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거기서 자랑은 못하고 내 딸 얘기를 시작하면 딸과 함께 들어와 사는 파트너에 대한 얘기도 해야 맞아요. 되고 그 다음 얘기도 해야 되고 딸은 사실 레즈비언이라는 얘기가 막 되게 너무 여러 가지 복잡하죠. 생각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또 어디로 가냐면 동네 사람들 맞아요. 맞죠. 동네 사람들이 딸이 이제 이사 온 날 딸이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마디만 듣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딸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들키게 될까봐 너무 조마조마해서 여러 가지로 되게 피하고 숨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겨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도 맞기는 한데 이 정도로 고민을 하시는 분인 거면 되게 마음이 여리신 거예요. 여리고 되게 좀 뭐랄까 따뜻한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딸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딸임에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구시는 부모님들도 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여자친구를 들여왔는데도 불구하고 매몰차게 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은 되게 좀 착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거를 뒤집어서 또 생각하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보니까 이분이 좀 가방끈이 길었잖아요. 맞아. 근데 그 세대에 교대를 나와서 교대를 나왔나? 맞나? 그럴까지는 모르겠지만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잖아요. 교편을 잡았는데 제가 상상했을 때는 교대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을 이제 할 수 있었고 교편을 잡았고 그만큼 배운 거죠. 배운 여자인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일을 교편을 이제 그만두고. 놓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매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학교를 다녔으면 계속 자기와 같은 어떤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들을 만났겠지만 지금 여기서도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요양보호사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나는 되게 고상하고 배운 사람인데 교수 부인을 보면서 그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는 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본인을 굉장히 높이 사는 부분이 나는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스스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없게 됐구나라고 하면서 서글퍼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거든요. 저는 할 말이 많은데요. 아 그래요? 이 생각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좀 나눠봅시다. 아니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거를 최근에 좀 많이 느껴요. 이게 사실 학생 때나 대학생 때 뭐 초중고를 나오면 사실 같은 교육을 받고 이제 그 동네에서 다들 이제 끼리끼리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그냥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때는 뭐 크게 뭐 생각하고 이럴 게 없이 뭐 나랑 즐거우면 막 같이 이렇게 놀고 이러는데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간혹 나랑 되게 안 맞는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서 나 이 사람 너무 싫다.
라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공감이 갔던 게 어쨌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루에 8시간, 9시간을 그러니까 하루에 반 이상을 이제 직장에서 있는 거고 그거를 일주일에 5일을 하잖아요. 근데 매번 보는 사람, 계속 싫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뭐 이분처럼 막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조금 하고 있고 얘랑은 내가 이렇게까지 만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최근에는 진짜 친구들끼리랑은 나 그때 공부 좀만 더 할 걸. 공부 좀만 더 할걸? 공부 좀만 더 해가지고. 무엇이 바뀌었을까? 나는 언제까지 의뢰 생활을 해야 되나. 갑이 될 걸. 갑이 될 걸. 과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우리가 갑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내가 갑의 회사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왜 을인데도 또 을의 회사에서 일해야 하는가. 갑의 회사를 가봐요. 거기서 또 을이지. 그래도 갑이잖아요. 을한테 내가 갑일 수 있잖아요. 뭐 꼭 그런 건 따지는 건 아닌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치.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맞아요. 네, 은하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같은 생각이기는 한데 학교에 다닐 때에는 어쨌거나 1년이 지나면 반이 바뀌었고 그러니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이 바뀌고 또 3년이 지나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이런 식으로 계속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안에서 내가 계속 어울릴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할 아무것도 없는 건데 사실 사회에서는 일단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 뭐 1, 2년 만에 계속 뭐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속 보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한다라는 거를 들키지 말아야 되잖아요. 적은 내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이 부분을 사실 책을 보면서 이렇게 밑줄을 그었던 부분인데 마침 질문을 해주셔서 공감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만날 사람을 만날 일이 없어서 그냥 만나고 싶다. 사람이라면 이제 좀 누구라도 만나고 좋다. 이제 좀 만나고 싶다. 정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누구라도 연락만 나오. 교수부인도 괜찮다. 나에게 와닿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화자인 엄마의 생각에 가장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살다 보면은 친구가 없어지잖아요. 너무 없잖아요. 공감해 진짜. 그럼요. 은하님처럼 누구라도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랑 너무 안 맞아. 사실 나는 교수 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이 교수 부인은 저도 되게 사실 멀리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인데 늘 하는 얘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집에 애는 있는지 애가 뭐 하는지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그런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늘 둘이 만나면 할 수 있는 얘기가 교수 부인은 자기 손주 사진 맨날 보여주면서 우리 며느리 왔다 갔어 이러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화자한테는 딸이 있지? 딸 결혼했나? 맨날 이거 만나는 사람은 없고 무슨 일해? 이런 것만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엄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대상인데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만나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물론 그게 화자가 스스로를 되게 높여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진짜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그 억지로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한편으로는 좀 서글프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아니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아는 언니 중에 나이가 이제 40 중반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 언니는 이제 어쨌든 지금 이제 골드미스로 살고 있는데 이 언니를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 외로운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제 친구들은 다 결혼을 해서 아이 키우기 바쁘니까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이 고픈 느낌? 근데 정말 그 느낌으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내가 얘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맞아요. 내가 지금 이 기준이 아닌 거야. 이 심심한 이 시간을 누구와 때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필 나도 저렇게 되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어쨌든 혈연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가족을 구성하지 않았을 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훨씬 더 줄어들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이라는 제도에 우리가 속하고 싶은 욕구가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예요. 우리 유수님이 진짜 저 그 언니 보고 진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엄청나게 숙제를 열심히 열심히 하는데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결혼이라는 제도에 속하기 위해서. 나도 이제 이 사회의 일원이 좀 그러니까 나라의 애국 좀 하고 해서 애도 좀 낳고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분인데 결국 이 책을 쭉 관통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혈연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피를 나눈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내 미래를 담보받아야 된다는 화자의 생각이 화자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모든 그 아주 평균의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저는 사실 가장 공감? 애정이 갔던 공감을 못 하셨나? 애정이 갔던 캐릭터가 젠이었어요. 네. 젠과 공감했다고는 좀 그렇고 가장 애착이 갔는데 그러니까 젠을 보면서 내가 나중에 젠 꼴이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을 할 때 거의 초반부에 이 화자가 젠을 보면서 너무 오래 산 여자, 어디론가 기억이 줄줄 새고 있는 여자, 오래전 태어날 때처럼 여자, 남자 그런 성별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다만 한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거를 보는 순간부터 이미 전 초반에 젠에게 너무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개봉한 영화가 69세라고 혹시 여성 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69세 할머니가 그런 그 병간호를 해주는 간호사, 남자 간호사가 29살이에요. 근데 29살의 남자 간호사가 이 할머니를 강간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거를 신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경찰에서도 에이 설마 그치, 믿어주지 않는 거지. 왜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할머니를 그러겠냐. 그래서 혹시 할머니 치매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치매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 예고편을 보면서 너무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저 영화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제가 이 책을 보고 네, 거기에서 젠을 보면서 이 무성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할머니도 노인들도 분명히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런 존재들인데 이제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무성의 존재로 구분을 지어버리니까 그래서 노인들과 장애우들에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죠. 있는 것 같아요. 젠이란 인물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젊은 시절에는 입양아들을 위한 그런 인권 운동을 했었고 국내로 들어와서는 이주민 인권 센터를 오픈해가지고 이주민들을 위한 그런 상담 활동도 하면서 인권 운동가로서의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펼쳐왔었고 그러면서 얼굴도 모르는 필리핀 아이 띠팟. 발음이? 원어민 같았어요. 네. 저는 좀 나쁜 쪽으로 생각했는데 저도요. 그래서 띠팟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오랫동안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 후원을 해주거든요. 본인의 정체도 밝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복 받아야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말년에는 결국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와서 치매에 걸려가지고 매일매일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기다리는 그런 사실 환자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교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저 보라고 가족이 필요한 거라고. 가족이 있어야 된다. 가족이 있어야 되고 자식이 있어야 말년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불행하지 않게 살다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우리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혼자 늙어갈 때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해보게끔 만드는 게 이 책의 가장 아픈 구석인 것 같기도 해. 그쵸. 맞아. 요즘에 워낙에 비혼주의자들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제니라는 인물도 결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아이도 없고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화자가 그린이를 볼 때, 딸을 볼 때 딸은 레즈비언이니까 너 그래가지고 결혼할 수 있어? 그래서 애 낳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린이도 나중에 늙으면은 옆에 파트너 배우자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아이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젠처럼 늙어갈 것이고 그래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돌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저는 제니 입장은 왜 사람들 생각 안 할까? 난 대변해 주세요. 제니 불행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들 있고 딸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노인들이 진짜 많고요. 많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조그마한 재산 그거 하나 계속 왜 안 주냐고 맨날 찾아와서 실갱이하는 자식들, 불효하는 자식들, 심지어 뭐 어떤 경우는 뭐 가족끼리 서로 죽이기도 하고 제니 꼭 불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는 물음표입니다. 저도 그거 물음표인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은? 행복했을 것 같아. 티팟은 왜 그랬을까? 티팟도 좀 물어보자. 티팟은 왜 그랬을까? 아니 이 티팟 같은 게 진짜 아니 18년 동안 18년 동안 자기를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나 왜 그 심리는 그랬을까? 좀 궁금했어.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거든요. 쟤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돈을 그렇게 줬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찾아가거나 생색을 내거나 내가 널 후원해줬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이름은 누가 그쵸. 나를 그치. 후원했는지는 알잖아요. 후원자 이름만 아는 거죠. 그랬으면 죽음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장례식에는 찾아갈 수 있잖아요. 이 설정은 좀 궁금하긴 했어. 왜 작가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니 관계 맺었던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내버려뒀을까? 근데 굳이 뭐 좋게 해석을 하자면 티팟도 사실 지금 좋은 환경에서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렵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밥벌이도 안 되는 만약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면 굳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까지 찾아갈 그런 정신이 있을까? 네, 그래서 제니라는 인물은 티팟이 찾아오지 않은 그런 장례식을 싫어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등장하는 화자인 엄마, 레인, 그린 그리고 그 주변의 교수 부인 동료들까지 거기서 교수 부인은 다시 봤어.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냥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던 건데 이 화자가 얼마만큼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좀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또 장치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또 약간 자기가 힘들면 작은 거에도 되게 예민하게 맞아요. 의미를 되게 부여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심리 상태를 또 반영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고 장례식을 치르게 되잖아요. 노란 병아리들을 보면서. 네, 맞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레인과 엄마는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서 저희가 하나 더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소설을 끌어가는 또 하나의 큰 줄기가 있거든요. 그린이 다니고 있던 학교의 동료 강사가 동성애를 주제로 수업을 열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 강사를 돕기 위해서 시위에 참여하게 되는 건데 소위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거죠. 내가 아니라 동료의 일도 내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은 들고 다른 것보다 제가 좀 불편했던 거는 이 시위를 하고서는 어쨌든 심각한 부상자도 나오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해서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직을 원하는 게 아니냐 했더니 자기는 그게 아니라 사과만을 원한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좀 약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 본인이 사실 이게 사과의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너무 이상주의자야.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복직을 원하고 어느 정도의 뭐 급여나 이런 자기 수준 이런 것들을 전 충분히 협상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역시
명확해 사람이. 아, 그럼요. 내가 이렇게 부당해서 지금 그래요? 내가 몇 개월 동안 강의도 못했는데 이 경제적인 것도 보상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내가 이제 미래 이제 경제 생활을 하는데 그런 불이익이 다시는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는 하지만 근데 너네 채용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사실 그 활동의 의미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비슷한 생각하고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애초에 이 동성애를 주제로 수업을 열었다고 이 사람을 해고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사실 와닿진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소설에서는 얘를 쫓아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요즘 세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게 되면은 시민들의 반발이 더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어른들은 시각이 다르지만. 맞아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동성애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토론을 하게 했다고 강사가 잘리면은 큰일 나죠. 그렇죠. 큰일 나는데 이제 여기서 설정 하나가 더 있었던 게 이 학교 자체가 종교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였다라는 것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작가가 이렇게 설정함으로써 좀 그런 부분들을 피해 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과라는 부분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금전적인 거나 경제적인 걸 가지고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를 요구한 건데 그런 건데 그마저도 사실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시선 자체는 게이나 뭐 레즈비언들이 갖고 있는 시선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면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갖고 있는 밥그릇을 뺏는 게 아닌데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이란 이유로 속박당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손가락질 받고 모욕도 받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 그냥 시선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자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선에서 시작되는 거고 관점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한마디 해달라라는 건데 그게 어렵다. 학교에서는 끝까지 난 못하겠다라고 그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 대한 씁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지막이 조금 더 와닿았던 것도 있었어요. 보상보다는 인정을 바랬던. 인정해달라는 얘기. 그래서 거의 끝에 가서는 결국 그 집회 현장을 목격하고 난 엄마가 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끝이 나잖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현실을 수긍은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잖아요. 레인과 이 화자와의 관계가 조금 더 녹아내리는,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보이기는 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해는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는 못했겠지만 그냥 뭔가 수긍? 인정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인정하고 그냥 이 아이들의 중간중간 보면 이 후반부에서는 이 어머니가 이 아이들도 지금 그래도 땅을 딛고 이 아이들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이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자기랑 자기 딸을 너무 약간 일치화시키는 느낌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자기가 이루지 못했던 거를 딸이 이뤄줘야 돼라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아이가 지금 이 아이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이 이해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이 아이들이 앞으로 그래도 잘 살아가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진 않을까요? 계속 근데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중간중간 또 뿔뚝 화가 나서 버럭 한번 할 것 같고. 근데 그냥 그게 사실 삶 아닐까요? 어느 집이나 그렇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좀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지점이 엄마가 딸이 시위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변화를 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슈퍼마켓
뭐 간이 슈퍼를 운영하는 어르신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어르신이 굉장히 그 시위 장면을 보면서 저 뭐하러 저렇게까지 시위를 하고 일을 크게 만드냐 하면 손가락질 하는데 엄마가 아주 작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이유는 설명해주고 잘랐어야죠.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고 엄마가 그때부터 조금씩 자신이 마주한 세계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딸을 대변한 목소리를. 그래서 뭐 은하님이나 유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해주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딸의 목소리를 본인 것으로 뭔가 체화해서 이렇게 내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못하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냥 그런 모습은 또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관계로 변화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되네요. 단란한 가족까지는 못 되고 그냥 단란한 동거인들. 그래도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다 시간이 필요해요. 맞아요. 제가 볼 땐 뭐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한 줄평을 나누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있다는 사실, 욕설과 비난이 향하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현실,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딸애와 그 애가 만든 이런 장난 같은 일에 휘말리고 이번에도 바보처럼 당한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것이 장난 같은 일이면 하반신이 마비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너무 명백한 비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딸의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격할 순간을 기다린 그 수많은 비극들을 어떻게 막아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제 어머니가 계속 내일이 아니라 세상일. 왜 저렇게 세상일에 쟤는 관심이 많아? 맞아요. 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책에서 사실 그린과 레인보다는 제니나 이 화자한테 더 많이 공감이 간 케이스라서 이 화자가 젠을 보면서 나는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이 언젠가부터 나는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천천히 시간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뭐든 무리하게 바꾸려면 너무나 큰 수고로움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걸 각오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거의 없다. 좋든 나쁘든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인정해야 한다. 내가 선택했으므로 내 것이 된 것들, 그것들이 지금의 나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늦게 깨닫는다. 과거나 미래 같은 지금 있지도 않은 것들에 고개를 빼고 두리번거리는 동안 허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런 후에는 언제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늙은이들의 몫일지도 모른다.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미래를 상상하면서 읽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갑자기 두 줄 평 남겨서 죄송한데 두 줄 평이 일단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 그리고 맞아요. 젠처럼 죽기 싫다.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니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제니 어쨌든 그냥 유명한 사람인 거죠? 돈은 없는 사람인 거죠? 그 돈을 다 베풀면서 산 거 아닌가요? 그런 것 좀 같아요. 이타적인 삶을. 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런 삶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요양원에. 근데 이제 후원이 끊긴 거죠. 어느 순간부터.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그렇구나. 네. 딸에 대하여 저희 1시간 잘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여전히 유주님은 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죠? 네. 이거 어려워요. 어렵고 화자 자체도 결론이 없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이라고 해도 오픈 엔딩이라고 해도 화자가 뭔가 굳건히 마음을 다잡고 끝나는 오픈 엔딩을 대부분 전 접했었는데 이거는 화자조차도 갈팡질팡한 상태에서의 오픈 엔딩이 되어버리니까 딱 떨어지는 부분은 없죠. 그냥 엄마의 그런 감상, 마음의 어떤 상태를 쭉 따라가는 느낌이라서
어쩌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읽으면 공감이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는 자식이 있으면, 아이가 있으면 네, 좀 더 그럴 수 공감할 있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88에서 그러니까 아직 너무 젊어요. 근데 그런가 보다. 저희 고모들은 그러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즐겁게 살아.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지 뭐.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내가 젠처럼 살지 않을까? 내가 화사인 엄마처럼 살지 그죠, 않을까? 그죠. 교수 부인처럼 될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고모들이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지금 살으라고. 열심히 그냥 지금을 살으라고. 열심히 살아라. 숙제하듯이 살지 말고. 숙제는 해야죠.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쩌면 소설 속 그린과 레인이 한 2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한 영화고요. 중년, 퀴어, 여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죠. 윤희에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